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임경빈 작가님 모셨다고 굉장히 언제 오냐고 아까부터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거 여러분 내내 MBC 라디오 그 배신자들 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자, 말씀 들으셨죠? MBC 네네네. 배신자 보지 말고 여기 봐라. 자, 임경빈 작가님이 한 말씀 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 내내 60일 동안 김종대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끝났다는 거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민노당이 약간 표가 좀 잘 안 나오네. 약간 좀 아쉬움이 있기는. 아이고 그러시군요. 자, 이제부터는 저희가 공표를 해서 이야기 드릴 수가 있거든요. 10분 지났네요 이제. 예, 지금 딱 이제 10분이 지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통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준비됐습니까? 네,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이제부터는 공표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재명 후보 51.7, 김문수 후보 39.3, 이준석 후보 7.7, 권영국 후보 1.3 이렇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결과는 아니고요.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예측률이 높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본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치가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JTBC는 이제 출구조사는 아니고 예측조사를 했는데 50.6%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 39.4%.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뭐 비슷하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연령별 표심도 굉장히 좀 재밌는데요. 이따가 방송에서 준비가 되면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고 우선 총평부터 한번 저기 김종대 의원님이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경이적인 결과 예측치입니다. 우선 지금 최종 투표율은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거의 80%로 봅니다.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가 과반수를 넘기는 게 대세가 됐는데요. 이게 80% 거의 80%의 과반수를 넘기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10%를 안 넘었다는 거. 예. 요거는 제 세 가지 예측이 다 맞았거든요. 오, 김종대 의원님 맞추셨습니다. 다 맞았어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구도라고 저는 아침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거의 지금 달성되는 분위기거든요. 야, 이거는 정말 그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우선 투표율이 민주화 이후로 거의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고요. 네. 두 번째는 민주화 이후에 가장 높은 득표율 당선자. 그렇죠. 예. 박근혜 후보가 51.6%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걸 넘어서는 기세가 야. 일부 보인다는 거. 이래가지고 엄청난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보면은 거의 지금 입이 딱 벌어질 만한 예, 정말로 아주 너무나도 경이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도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도 뭐 이거는 이제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87년 헌정사가 다시 시작된 이래로 아마 이재명 후보는 다시 나오기 힘들 정도의 가장 압도적인 대선 후보가 될 거다. 그거는 뭐 어느 진영을 뭐 이제 지지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렇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되는 뭐 물론 이제 결과는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김종도 의원 제가 이제 모시고 운전해가지고 함께 MBC에서 와주셨습니다.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사실 80%에 육박하는 혹은 이제 넘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투표율 80%를 넘는 투표율을 세계 10대 강국에서 이 정도 투표율이 나오는 나라는 그냥 없어요. 아니 10대가 아니라 OECD 국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대단한 수치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민주공화정을 유지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걸 1차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다만 또 한 가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도 보수 유권자층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굉장히 강력한 지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에 과제네요. 대한 불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참여하는 거를 지표상으로 지금 확인시켜 주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망할 것 같은 선거라도 보수 유권자층은 결코 투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굉장히 큰 과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화면을 준비했는데 이
이재명 후보 51.7,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40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39.3%, 그리고 이준석 후보 7.7, 권영국 후보 1.3인데요. 사실 또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지지율에 대한 득표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었거든요. 10이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런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옛날에 이제 깜깜이 선거 때 직전에 심상정, 유승민 예. 2017년 대선 때 둘 다 10%를 넘었습니다. 심지어는 14%까지 나온 여론조사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거의 10%대 내려오지 않았어요. 유승민, 심상정. 근데 이제 막상 까니까 둘 다 6.7%, 6.2% 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10% 넘었다고 해서 이제 뭐 이게 한 손에 떡을 들고 또 한 손엔 단일화에 떡을 들고 이렇게 하지만 당신 현실을 모른다. 예. 이 제3의 후보라는 어떤 그렇습니다. 핸디캡이 네. 이걸 갖고 현혹되는 것 같다. 이준석이 이렇게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실제로 그만큼 안 날아가는 나오는 거죠. 예. 예, 이런 것들 일단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런 흐름을 기정사실화한 건 역시 막말 예, 여성 혐오 발언이죠.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또 빠져나간 걸 일단은 제하고 나니까 지금 대략 7% 좀 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쩌면 개표 과정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응답하는 거에 비해서 빠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는 뭐 미리 예. 예견이 됐었던 부분인데 사실 7.7%면 이제 거의 8%에 육박하는 거라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거든요. 저는 이제 6%에서 7%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뭐 1, 2% 정도는 높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준석이라는 이제 과대 대표되고 과대 포장된 정치인의 예. 실체가 드러나는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좀 비평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던 것이기도 하고 우리 유권자층이 그 정도의 극우 포퓰리스트한테 쉽게 휘둘리는 유권자층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실력 문제거든요. 예. 뭐 김종대 의원님 제3지대에서 오래 이제 활동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한국에서는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무조건 양당을 제외하고 3주자한테 그 이제 여론조사가 쏠리는 게 10%에서 15% 거의 무조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운동이나 혹은 뭐 총선 기간이나 이럴 때 선거 운동을 잘하면 그게 15%에 가깝게 올라가고요. 선거 운동을 못하거나 양당 결집이 굉장히 세게 붙는 그 특수한 선거일 경우에는 쪼개져서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지난 대선 때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양당 결집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제 쪼개져서 빠져나간 경우에 해당을 하고 뭐 예전에 이제 민주노동당이 2004년 총선 때라든지 뭐 그 뒤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뭐 일치월장했을 때라든지 뭐 이럴 때는 제3지대에서 캠페인이 잘 돼서 예. 그래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15%에 육박하는 지지를 끌어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이준석 후보는 원래 가져왔어야 되는 득표율도 못 가져왔다. 예. 왜냐 이번 선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내란 대선이에요. 그럼요. 게다가 예. 내란 대선을 그 야기한 정당에서 김문수라는 내란을 선긋지 못하는 사실상 동조 후보를 냈는데 예. 그러면 원래는 10% 플러스 5%는 물론이고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캠페인의 선거에 따라서는 보수층의 일부를 뜯어올 수도 있는 선거였는데 오히려 원래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10%도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진짜 실력, 본 실력이 겨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걸 입증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연령별 성별로 득표율을 보면 좀 앞으로의 우리 사회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방금 저희가 캡처해가지고 2025 연령별 표심이라고 해서 특히 20대 30대의 그 사전 투표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20대 남성한테서는 37.2%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이죠.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저 사실 좀 충격적인데요. 예. 김문수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더 낮았다. 이거는 20대 남성들한테 이거는 저는 냉정하게 보면 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을 어떻게 유권자로 흡수해야 되는지를 뭐 제도 감을 못 잡고 야. 실패한 결과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야, 김문수 이준석 합치면 사실 20대 남성한테는 아니 그런데 굉장히 높은 요거는 숫자거든요. 있어요. 와. 20, 30대 남자의 경우에 한쪽으로 결집한 건 아니에요. 예.
새 후보로 이렇게 갈렸죠. 퍼져 나갔어요. 반면에 오세훈 시장을 뽑을 때나 예.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는 저거보다는 결집했었거든요. 20대 남성층이. 그렇죠. 이준석이 많이 가져갔다 그러지만 이건 사실은 분산된 표고 결집됐다고 보여지는데 거꾸로 여성이 결집한 선거입니다. 예, 그렇죠. 여성표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아니 결집도가 남성보다 거의 2배. 예. 58% 20대 여성. 그렇죠. 30대 여성도 57% 거의 비슷한 수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2대남 프레임 예. 이런 것들이 요번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효능감이 높았다면은 지금은 2대녀 또는 3대녀의 어떤 그 존재감이 두드러진 선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권영국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의 그 투표율도 5.9입니다. 평균을 네. 상회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30대 여성도 2.1%이기 때문에 평균을 상회하는. 예. 네. 그 굉장히 진보적인 표심을 2030 여성은 가지고 있고 거꾸로 2030 남성은 보수화됐다라고 하는 또 다른 가설이 지금 또 근데 확인됐다. 저거는 예. 이제 개헌과 탄핵의 광장에서 만들어진 표라고 봐야 되겠어요. 사실은 남성이 훨씬 결집도가 원래 강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역전됐다는 거. 예.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그 저기 각 당에서의 여성 정책도 이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 이준석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남녀 간의 어떤 표가 갈라지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됐던 것 같고 청년 정책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존재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필요한 거죠. 네. 저희가 지역별로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각 지금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서 표심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그거 좀 준비하는 사이에 잠깐 다시 한번 20대 남성 사이에서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굉장히 놀래기도 하고 웃음을 짓기도 했는데요. 임경빈 작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특히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 10여 년 동안 이준석이라는 돌출적 변수를 다루는데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준석을 어떻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예. 제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다. 10여 년 동안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 경우는 3차 TV 토론을 통해서 자폭한 경우에 가까운 거고 원래 그 정도까지 안 가고 잘 컨트롤을 했으면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정치적 자산을 쌓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건 이제 본인 실력 부족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만 다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뭐 아까 이제 갈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준석한테서 갈려 나온 그 20대 남성의 표층이 이재명 후보한테 갔느냐 혹은 권영국 후보한테 갔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한테 흡수가 돼버렸어요. 저도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계속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20대 남성층, 30대 남성층도 이번 내란 사태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워낙 또 이제 80년대 이래로 민주시민교육을 이제 그 거의 이제 습관처럼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부분을 그걸 넘어서는 다른 정치적 의제나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민감도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그걸 제대로 못 해낸 결과가 결국 이제 20대 남성층의 저 지지율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이건 있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른바 이제 fem코남이라고 했었던 제가 이제 비속어로 이제 이른바 준천지라고 이제 비하 표현을 할 때 왜냐면 거의 뭐 종교 광신도 같은 행태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 특정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그런 계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접근하게 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초기 대응 중에 하나가 그 fem코 그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뭐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실패한 접근법이죠.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제로는 그 표층을 끌어올 수 없을 뿐더러 등가 가치가 환원이 안 되는 잃는 표가 더 많아요. 그 표가 너무 비싼 표가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서 사실 이거를 자꾸 이제 세대론이라든지 특정 연령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한테 말려 들어가는 건데 그걸 넘어서는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딱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였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 민주당 쪽이나 뭐 혹은 뭐 진보 쪽의 인사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대선 TV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자기 의제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 이재명 후보 같은 특히 예. 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누적된 불만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청년층한테서 뺏어서 중노년층이 가져간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게 실제로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고 물론 오해도 있지만 그걸 해소시키려면 어떤 의제로서의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예. 그때 중요했던 게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굉장히 좋은 방안을 낸 적이 있어요. 예. 연금소득세를 8천억 원 정도를 1년에 걷어들이는데 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금소득세를 8천억 원 정도를 걷어들이는데 그 연금소득세를 국세로 그냥 다 환원시켜서 뭉뚱그리지 말고 국민연금에 재투자를 하는 방식, 재투입을 하는 방식으로 예.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상으로는 그게 중노년층의 어떤 희생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TV 토론에 임하면 젊은 층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그쪽으로는 아예 고민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 왜 그랬죠? 실제로 그 이세영 의원 같은 예. 경우도 뭐 이른바 이제 TV 토론 팀에서 본 선거에서는 다른 팀으로 배치가 돼서 그랬죠. 예. 사실 배제가 됐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에 중노년 이상의 서울 수도권 중심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뭐 단순히 후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이제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정당 정체성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고민이 새 정부에서의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고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 중요한 지점인 것 너무 같아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하나요 지금? 예. 아니요, 아직 선거 아니요. 끝나진 않았는데. 근데 아니 사실상 이 정도 격차면 저희가 선거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충격적인 것들이 이준석 후보의 20대 남성 득표율이라고 본다면 중요한 과제, 심도 깊은 맞아요. 과제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이게 이제 근데 단순히 유권자 탓한다고 끝나지 예, 않거든요. 예, 그럼요. 예. 예. 근데 그 20대에서 이준석 지지율이 30대에서 막혔어요. 그래도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아니 물론 높게 나왔지만 저는 예. 김문수한테 빠져나갔다고 봐요. 예. 30대부터는 그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죠. 사고가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30대를 사실상 놓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놀던 물에 원래 더 비하면은 가져왔어야 되는데. 가져왔어야 되는데 저는 그 막말 파동의 영향이라고 봐요. 막말 파동이 있으면서 30대가 빠져나갔다. 예, 이 부분 일단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20대 이대남 현상으로만 고립돼 버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작아진 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대남도 굉장히 이제 작은 캐파. 예, 그러긴 하죠. 전체는 아니고. 예, 네. 예.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만약에 내 출구조사 결과가 맞다면 30% 정도의 캐파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정치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긴 하지만 현상은 이준석이 현상이다. 고립을 말씀하시는 예, 거니까. 현상은 고립되는 현상이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확장성에서 실패한 거고. 예,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구연금 신연금 얘기하면서 세대 갈라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해법이라기보단 공동체의 존립, 예. 어떤 신구를 연금으로 쪼개버린다 하는 부분은 이건 우리 모든 공동체의 어떤 존립을 묻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합리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0대는 연금에 관해서 평생 우리는 돈만 내야 돼 이렇게 해서 끌려왔을지 그렇죠. 모르지만 사실상 그건 연금의 정신이 아니에요. 상호 부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짜게졌다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은 갈라치기 전략의 한계입니다. 네. 이것이 결국은 어떤 그 확장성과 통합을 할 수 있는 미래의 정치적 자산이 아니라 계속 갈라친다. 이게 오히려 이미지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요. 1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 그 불씨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몰라서 좀 두렵다라고 하는 마음이 보면서 있는데 그 이야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역별 득표율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특히 이제 서울, 경기, 대구의 이제 득표율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49.3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0점 예, 지금 나오다가 40.1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9.2가 9.2. 상대적으로 서울은 좀 이준석 후보가 높게 나온 편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는 준비되어 있나요? 예, 경기는 확실하게 이제 예, 이재명 후보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55.8. 55.8.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4.6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8.5 그리고 사실 가장 관심을 많이 모은 게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30%를 받을 수 넘을 있느냐라는 수 것이었죠. 있겠느냐. 그런데 물론 대구만이긴 한데요. 대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4.1%를 득표한 네. 것으로 지금은 방송 3사 보시면 이제 이준석 후보가 7.3%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오히려 본진에 가깝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해서 이제 이준석한테 표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자, 대구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좀 봐야 된다고 김종대 의원님은 분석하십니까? 글쎄 막판에 어떤 보수 결집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 대구 유세에는 이준석 후보가 있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 그렇네요. 거기 예. 사실은 대구 수성못에서 이제 마지막 예. 유세였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당 대표를 뽑아준 게 사실은 대구입니다. 맞아요. 이준석 예. 당 대표를 만들어준 고향이 대구인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됐다. 예. 그러니까 보수적 유권자의 심리로는 그 막말 파동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예, 특히 그 여기는 위계 질서나 이런 어떤 보수의 그 심성이 굉장히 정서가 강한데 아마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예. 최종 투표율도 나왔다라고 해서 전달을 드리면요. 79%, 80% 벽을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79%. 근데 79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국민 그럼요. 10명 중에 8명이 투표하러 갔다라고 하는 게 누군가는 아프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저거 자체는 굉장히 정말 이게 지금 그 집계 중이 아니고 이제 종료가 된 거죠. 예, 지금 종료로 확인이 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보통은 그 지난 대선 때도 18시에 종료가 되는데 종료되고도 추가 집계가 되가 조금 그쵸.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시간까지 도착하신 분들까지 네, 투표를 맞아요, 하게 맞아요. 해주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더 예, 올라갈 수 있어서 가능성도 이제 봐야 있다. 되는데 어쨌든 예. 79%만 하더라도 뭐 97년 대선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가 아닌가 싶고 네. 그죠? 예. 가장 높습니다. 이건 뭐 아주 경이적인 수치입니다. 예.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어떤 과잉 열풍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어요. 투표율 높은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좋은 건데.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은 나라들이 있긴 있어요.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의무도 아닌데. 네네. 예. 의무가 아닌 예. 경우에 이건 누가 보면 의무 투표제 하는 나라인 것처럼 보인다. 예. 근데 정말 좀 뭐랄까요? 이게 좀 우리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런 대단한 시민들 앞에서 감히 총칼 들고 그렇죠.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윤석열은 정말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기도 이게 하고요. 맹자에 나오는 백성은 물이고 군주는 배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에요. 물결이 한번 몰아치면 그냥 배가 뒤집히는 건데 이게 일컬어 역성혁명이라고 했던 예. 건데 이걸 정도전이 읽고 이시조선 그거 이데올로기로 혁명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시죠. 예, 그렇죠. 예. 그 지금 김동대 의원님이 맹자를 좋아하세요. 네, 여러 네, 번 네, 인용하시거든요. 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저도 대학교 때 이제 맹자 읽긴 했는데 되게 리액션 좋기로 유명한 헬마우스가 약간 당황한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투표율로 보면 결국 총결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투표율로 대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거는 이미 이제 2012년 대선 때 거의 이제 종말이 됐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투표율 가지고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따지기 좀 어렵게 됐는데 오늘도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에서의 이제 표집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대체로 국민의힘의 득표율이 높은 곳과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득표율이 높은 구를 예.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가 지금 81.2%로 집계가 됐어요. 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굉장히 높은 수치고 높네요.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도봉구라든지 강북구 같은 곳들인데 도봉구 강북구가 79.3 강북구가 76.8이에요. 그렇게 높진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데가 이제 노원구인데 81.4%. 그러니까 거의 팽팽하다. 어느 쪽이 단순히 뭐 우리가 총동원을 많이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수준으로 양쪽이 다 총결집을 한 대선이었던 것 같아서 예. 생각했던 것보다 보수 유권자층은 정말 웬만하면 포기를 안 하는구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낮에도 다른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총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 표집입니다. 지난 총선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보수 유권자층 입장에서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 선거거든요. 대파 막 이런 거 나오고 예. 런종섭 있었고 난리 났고 예, 그거는 예. 그냥 투표 포기 옛날에도 투표 포기거든요. 예. 근데 그때 보수 유권자층을 대변하는 층이 세대로 치면 이제 70대 이상, 예. 60대 이상 이런 표층인데 70대 이상은 85%를 넘습니다. 투표율이. 그 총선에 그 박살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계열의 정당,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이 190석을 넘게 얻은 총선에서도 보수 유권자층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하더라는 걸 제가 그걸 보고 약간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치르는 대선인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예, 네. 뭐 솔직히 말하면 양심이 미안합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아, 예. 네. 굉장히 속상하다라는 말씀을 돌려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저희가 연령별 그리고 젠더별 그러니까 성별로 이렇게 나눈 전체를 아까는 2030만 보여드렸는데요. 전체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서 앞에 프롬프터를 보시고 저희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40대 50대가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70대가 압도적으로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60대는 약간 비등비등한 모양새예요. 심지어는 60대 남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86세대죠. 네. 86세대가 이제 60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세대 효과가 네.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20대 이야기를 다시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물론 또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도 이게 중요한 표 지형이 있거든요. 6.2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좀 놀라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 근데 예전에도 저 정도 지지율은 20대, 30대는 아직 김종대 의원님은 배가 고프십니다. 목이 마르고 그렇죠. 예, 더 나와야죠. 예, 예. 뭐 고무적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예전보단 줄었어요. 이 내란 심판 성격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으로 좀 갔다. 근데 이제 여성들이 많이 망설이셨던 것 같고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그런데 저 내란 세력이 막 그 유세하는 거 보니까 공포심이 생기거든요. 예. 쟤들이 그렇죠. 돌아올지도 그렇죠. 모른다. 아. 그래. 게다가 그러니까. 이준석까지 그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야 이거 우리가 찍어줘야지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이제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준 요인이 아닐까.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분들이 표는 못 주면은 이제 밤늦게 후원금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기 이제 조금 더 지켜보고 가능성은 벌써 미래- 후원금 얘기를 하세요. 예. 아 지금 하셔야 되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게 타이밍이. 하죠. 예. 예, 그래서 예. 오늘 밤 12시까지 네 오늘 밤 12시까지 지금 후원금 하실 수 있다. 예. 계좌가 12시에 닫혀요. 그럴 수 있죠. 지난 총선 그렇구나. 때처럼. 예. 예. 어쨌든 지금 보니까 서울 최고 득표구가 동작구입니다. 82.5%. 최저 투표구가 투표율 구가 관악구거든요. 76.7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보수 중에서 더 결집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뭐 물론 이제 관악구의 76.7%도 굉장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예. 서울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인데 근데 이제 통상적 결집과 이를 악문 결집의 차이 정도가 아닌가.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그냥 비평가로서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이를 악물고 결집을 해도 52대 39다. 라는 느낌이긴 합니다. 정치 지형이 굉장히 바뀐. 예, 겉으로 보면 보수 진보층 싸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중도층 싸움이었어요. 예.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한테 쏠린 겁니다. 오. 예, 이게 이제 가장 달라졌고 그렇게 보면 중원 싸움이었다. 그리고 양쪽의 어떤 진영화된 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굳어져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근데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대세를 결정짓는 요인이 아닐까. 네, 비상계엄 이후에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구도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요. 지역별로도 나온 게 있거든요. 방송 3사 출구조사 지역별 결과 출구조사. 보면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렇게 숫자가 아직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래프로서 상황을 가늠해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경북은 이제 보수 결집, 위기감 결집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예. 득표가 지금 뭐 출구조사상으로 안 나온 것 같고, 부산은 생각했던 것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수치가 좀 정확하지는 않아가지고 뭐 확인하고 다시 따지긴 좀 말씀드리도록 어렵습니다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과제도 나왔다.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도 이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다른 방송 또 있으셔가지고 마무리 말씀해주시고 남은 이야기는 저희 또 내일 정치 풀악셀 있으니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제 민주화 이후로 두 번째로 과반수 정도 그것도 민주당에서 50%는 이거는 꿈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김대중 대통령 41%, 노무현 대통령 48%,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42% 이렇게 얻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이제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 47.5%가 그래요. 그러면은 50%는 쥐어짜도 안 되는 거였는데
예, 이제 이런 어떤 그 상황까지 올라섰다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 주류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기력지님이 슈퍼챗 쏘시면서 어제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 전화 인터뷰 마치면서 김종대님에게 따로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다는데 어디 가냐고. 아, 이거 그거는 뭔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경향 TV에서 예.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했어요. 아, 라이브로. 어제. 예, 예. 근데 그날이 제가 출연하는 날인데 고정으로. 예. 나는 빼달라 그러고 가만히 있었거든. 예. 근데 진행자가 앞에 김종대 의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아 구경 진행자가. 아, 예. 그래가지고 저 민주파출소에 수배범 하나가 와 있다고 예. 그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뭔 얘기를 하다가 아, 이 얘기는 김종대 의원은 동의 안 하겠지만 하면서 정치는 현실이다. 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아니 뭐 동의하고 안 하고 저는 아무 의견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있는데 끊을 때 마지막에 곧 한번 뵙겠다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잡으러 오는 건가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예. 김종대 의원님은 응하지 않고 도망간다라고 하고요.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당이 작다고 꿈이 작은 것은 아니다. 또 확신을 다지고 결의를 모아 원대한 정치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다라는 소식을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은 이어서 저희 내일 다시 하여간 이야기하도록 하죠. 나는 이 시사인에서 계엄 이래 6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추억을 쌓고 가는데 오늘은 해원이 되는 날이다. 저희 모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쏟아냈던 그 많은 공포와 불안과 그렇네요. 그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밤에 다 씻어내시고 예. 오늘 밤은 즐기자. 어디 다시 내일 오시는 거죠, 의원님? 내일 오는 날이요? 예, 내일 오는 내일 오시는 날이에요. 날이요. 예. 하여간 어디 입각하시는 거 아니죠? 왜 떠나실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하여간 즐기자. 마음껏 노르셔라. 예, 네. 자 이 그러면 말씀 우리 드려요. 다 수고했다는 느낌으로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자, 12월 3일에 급하게 연락 드려가지고 방송 같이 했던 우리 김종대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희는 임경빈 작가와 아까 20대 남성 현상, 20대 현상 좀 더 이야기 의원님 나누고 말씀 듣고 싶어서. 나니까 약간 반성이 되는 게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도 지적받는 거거든요. 일단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거를 즐기고 그 분석, 뭐 예. 문제점, 뭐 고칠 점, 앞으로의 과제 이런 거는 좀 이따 얘기해라. 근데 지금 가만히 반성을 해보니까 출구조사 나오고 이게 세대별 나오자마자 야 이거 문제다 이거. 뭐냐 이게. 저는 이 얘기부터 벌써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제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여러분 저희가 12월 3일날 그 밤에 사장 남천동하고 시사인하고 둘 다 동시에 그 내란을 막아내는데 진짜 요만큼의 힘이라도 보탰던 유튜브 채널이라고 저희 자부를 하는데 자부하죠. 예. 6개월 만에 야. 최종적으로 윤석열 내란 사태를 진압했다라는 축하의 말씀 우리한테 진짜. 다 좀 하고 싶습니다. 야. 여러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진짜 드디어 윤석열과 진짜 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야, 우리 예. 너무 다 고생 많았고 임경빈 그럼요. 작가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그날 바로 감개무량하네요. 국회로 갔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참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본능적으로 나와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의 행태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네. 아찔하긴 해요. 그날 저희가 다 이제 그 국회 앞에 가긴 갔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그 현장으로 간 사람들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민들보다도 훨씬 나은 게 네. 가면서도 계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MBC PD랑 통화하고 MBC 기자 후배, 뭐 CBS 기자 후배, KBS 기자 후배.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엄이 발포됐을 때 선포됐을 때 바로 접수에 들어갈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들. 네. 그래서 이제 니네 사무실 앞에 와 있냐 안 와 있냐 이거 확인하라고. 그 와중에 취재하신 거예요? 그래야 저의 안전도 담보가 되잖아요. 진짜 대단하다. 여의도로 가면서 계속 그거를 통화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확인하면서 갈 수 있었는데 그날 국회 앞에서 만났던 시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날 다행히 젊은 군인들이 그런 허튼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상한 생각을 하는 지휘관이 있었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군인들이 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적 성숙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뭐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식으로 이 내란을 최종적으로 이겼다. 네. 이런 좀 감격의
이제 와서 진짜. 젖게 되네요. 예, 정말 감히 이런 시민 앞에서 총칼 들었던 윤석열의 어리석음과 무지막지함을 다시 한번 좀 규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투표용지와 응원봉으로 맞서는 우리의 정말 뛰어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언제금 더 칭찬해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해요. 네, 너무 네. 감격적이네요. 진짜. 네, 저희 헬마 최고 헬마 여기 있네 댓글창에 사단 남청동 보고 여기 있다 견뎠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너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축하했으니까 다시금 그 분석에 좀 들어가봐야 될 것 그럼요. 같은데 해야죠. 예. 이준석의 미래 또 그 분야는 또 우리 임병빈 작가님이 일타 강사 아닙니까? 신인기 변호사님이랑 거의 뭐 이렇게 어깨를 마주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20대 남성의 득표율에 취해서 또 네. 다른 갈라치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아까 이제 뭐 김종대 의원도 갇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지만 그걸 이제 갇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켰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네. 20대 남성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은 이준석이 심지어 생방송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성희롱을 해도 예. 지지를 한다. 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모르는 유권자들은 없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지지층을 확보한다는 거는 정말 웬만한 정치인은 가지기 좀 힘든 자산이긴 네. 합니다. 그게 이제 좋은 종류의 자산인지 여부는 또 별개입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뭐 이준석의 미래보다도 더 걱정이 되는 건 그래도 민주당은 싫어서 예. 김문수한테 간 나머지 3분의 1.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게요. 진짜 좀 전반적 보수화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수화로 볼 수 있나 싶어요. 개엄을 옹호하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네. 이제 단순히 뭐 극우화 뭐 내지는 예. 이제 보수화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게 제가 이제 그 계엄 이후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20, 30대 중에서 윤석열의 계엄, 윤석열의 내란이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광훈 집회 현장에 동원된 그런 뭐 극우 뭐 개신교 단체들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을 예. 제외하고는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 중에서는 그거를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도 투표할 때는 민주당보단 김문수가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요. 심각한 실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유권자 집단 특정 집단이 뭐 대구 경북의 유권자 집단이든 뭐 특정 세대의 집단이든 그 사람들이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는 현상이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우리 정치권에서 제도권 안으로 이제 포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거냐의 문제인데 굉장히 큰 과제를 남겼다. 예, 진짜 깊은 숙제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큰 숙제를 남겼다. 이준석한테 간 3분의 1도 문제인데 예. 김문수한테 간 3분의 1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잖아요. 이준석한테 원래 갔을 건데 쟤는 전 국민 상대로 성희롱을 하니까 저기다 가는 표를 못 주겠어. 근데 민주당은 그 사람들 시각에서는 페미 정당이야. 여성주의 정당이야. 그래서 나를 공격해.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냥 김문수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게 뭐 실제로 그 말이 맞다 틀리다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 정치 세력들이 좀 숙제로 알아야 되는 어떤 특정 부분인 것 같고요. 반대로 보면 여성층 그 청년 여성층에서 압도적인 민주당 지지세라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지만 예. 동시에 우리 이제 특정 세대가 완벽하게 갈라져 있다는 증표가 돼버립니다. 20대, 30대 남성층은 절대 민주당 계열이 무슨 정책을 들고 나오든 혹은 보수 정치권이 무슨 깽판을 쳐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든 계엄이 그 끝판왕인데. 이거보다 더 어떻게 개판을 쳐요. 내란을 일으켜도 찍어주겠다. 야. 이건 뭐 예전에 TK 출신의 뭐 상인 분께서 나는 나라 팔아먹어도 뭐 새누리당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보다 더 심한 거죠. 실제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생중계로 나갔는데도 예. 찍겠다라는 거라서 이 정도로 간극이 크게 벌어지는 거는 굉장히 좀 큰 과제. 어떻게 화해시킬 것이냐, 어떻게 이제 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큰 과제를 남긴 것 같고 뭐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일베나 펜코를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적극 동의하지만 그걸로 과연 문제가 풀릴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남는 선거 결과가 아닌가 네. 싶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가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2030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진 걸 보여드리면요. 이준석 후보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거 득표가 37.6%
그다음에 물론 이게 지금 아직 오차범위 아니기도 하고 3사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요. 여튼 이거 안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 김문수, 이준석을 합친 표가 훨씬 더 이재명, 권영국을 합친 것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죠, 현상. 예, 놀라운 네. 일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 리서치에서 굉장히 좀 대규모 아. 그 조사를 네. 한 결과가 주목할 만한데 이른바 이제 그 극우로 분류할 수 있는 정치 성향을 5가지 정도 분류 기준을 예. 삼아서 그 뭐 제가 이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수치를 하나하나 대입을 했는데 그걸 다 충족시켜야 극우다라고 네, 분류를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보면서도 이걸 5개를 다 예스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근데 그 수치가 20대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20%를 넘깁니다. 남성층에서는 더 높게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고령층하고 젊은층에서 좀 높게 나왔어요. 극우 수치가. 근데 공통적으로 사회적 교류가 늘어나면 그 수치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아. 뭐 누구가 됐든지 간에 교류할 예.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굉장히 중화가 많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꼭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극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예. 극우 포퓰리스트한테 끌려다니지 않게 하려면 한국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결국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인지 우리 사회가 손을 어떻게 내밀고 한국 사회에서 너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라는 거를 자꾸 이제 상기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브인님께서 슈퍼챗 쏘시면서 20대 남성인데 민주당이 25%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대남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대남 결과 너무 안타깝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셨네요. 그 저희도 그 유튜브 하다 보면 그런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20대 남성이고 이준석 지지 안 하는데 묶여서 언급되는 거 기분 나쁘다. 아.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자꾸 이제 이대남으로 묶어서 이준석 이렇게 등치시키는 게 이준석한테 계속 유리한 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구도를, 거라 예. 그 우리 언론들이 접근할 때 좀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MBC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한테 과도한 포커스를 맞추는 거. 그 사람한테 너무 지나치게 많은 마이크를 쥐어주는 거. 그래서 원래 더 좋은 활동을 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데 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좀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아, 예. 하나만 더 하면 그럼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행보할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반성 혹은 리뷰를 하거나 혹은 행보를 하거나. 네, 사실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들고 예. 보수 재편 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시도할 거로 누구나 다 예상을 예. 했었거든요.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제 형체를 유지하기는 게 이제 불가능할 거고 아마 내일부터 당장 싸움에 돌입할 거라 예. 쪼개집니다. 그게 실질적인 뭐 분당이 되든 혹은 내부적 분당이 되든 쪼개져서 개싸움이 날 텐데 원래 같으면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율을 가지고 흔들면서 이제 밖에서 그 당을 흔들어 가지고 일부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모셔가는 형식으로 당에 초빙받아서 예. 용병으로 복귀하거나 이런 거를 기대했을 텐데 이번에 확인된 거는 이준석 지지층의 건강하지 못함입니다. 저기 가 있는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3분의 1 수준 혹은 이제 30대 남성이라고 쳐도 한 뭐 4분의 1 수준 이 표층이 숫자 자체도 다른 세대를 포괄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지만 예. 지금 6%에서 7%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유권자 집단입니다. 그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내는 말들 그게 사실상 이준석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반향 효과로 그 주류 매체에 전파가 되어 왔었던 거거든요. 주로 약자들, 이제 장애인, 여성, 노인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준석이 그동안 의제화시켰던 것들을 보시면 장애인 이동권을 뭐 일반인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제 치부하거나 문명대 야만 구도를 그런 만들었었죠. 식으로 만들거나 예. 혹은 뭐 저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 내지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의 그 버스나 뭐 지하철 무임승차 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예. 뭐 여성을 향해서 이제 이른바 이제 뭐 TO를 배분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건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저 정도 수준에 머물고 그리고 그거를 공론장에 끌어올렸을 경우에 대선 후보 TV 토론장 같은 데 가져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 굉장히 이상하게 본다는 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예. 아니 뭐 너는 왜 저런 애들이랑 노냐? 예. 이제 이런 식의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뭐 공정과 뭐 평등, 뭐 우리와 뭐 대등하게 싸워야 되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에 비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혹은 훨씬 더 심한 방식으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전공의들이 했었던 그 파업 행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제 거칠게 표현하면 찍소리도 못하면서 훨씬 목소리가 약하고 우리 사회가 소위 이제 포괄을 위해서 귀 기울여야 되는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데 집중했다. 예. 그리고 그런데 공명하는 사람들로만 지지층이 구성돼 있다. 사회 나머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김종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고립됐다. 예. 라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과연 보수 재편하는데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을까? 아. 약간 회의적이 됐습니다. 예. 충분히 끝났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예. 다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종잣돈의 질이 별로 안 좋고 아. 거기 이제 그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에 들어있던 그 종잣돈이라는 게 굉장히 좀 꼬깃꼬깃하거나 한국은행에 가서 다시 좀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일부 이제 뭐 씨앗은행의 그 위조지폐 같은 게 좀 섞여 있는 예. 뻥카였다라는 게 좀 드러난 거라서 그나마 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다행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헬마우스 여기서 봐서 너무 좋다라는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신 김에 조금만 더 붙들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저희 현장에서 보내온 국민의힘의 사진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보수 재편 이슈까지도 연결해서 미래를 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라는 이 사진 이야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좋네요, 사진이. 여러 가지 의미로. 네, 달콤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게 좌우에 있는 공동선대위원장 나머지들은 다 지금 떠났어요.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뭐 후보자 본인은 오지도 않았고 떠났는데 또 남아 있는 게 안철수다. 예, 아 그렇네요. 이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또 남아 있는 게 안철수입니다. 지난 탄핵 투표 때도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지키던 게 안철수 의원이었고요. 예. 뭐 김용태 위원장이 어차피 이제 내일이면 빠이빠이 할 거니까 뭐 저기 남아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만 말하자면 앞으로 있을 이 보수 재편 작업,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중요한 키스톤이 될 수도 있다. 아.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와 그러면 다시 안철수와 이준석 대결인가요? 원 바깥에서는 이준석. 안철수와 한동훈 대결이죠. 아. 왜냐면 한동훈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안 껴줘도 되거든요. 예. 저기는 너무 지지층이 지저분해서 굳이 우리 항상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나중에 또 대선하게 되면 5년 뒤에 그때 그냥 대충 주스면 되는 거지 뭐 지금부터 이제 이준석 껴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잡해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윤 기득권들이 있다면 예상 외로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키스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상징성을 저 장면에서 저는 보게 됩니다. 예, 굉장히 많은 걸 읽어내셨어요. 근데 네.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다음 당권을 노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입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철수 키스톤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친윤 입장에서는 네. 한동훈은 절대 안 돼. 한동훈이 당권을 잡으면 우리 다 학살이야. 다음에 공천권 없어. 지방선거에서 다 뭐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거 군수나 이런 거 다 한동훈계한테 내줘야 돼. 야.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자기 개파가 없습니다. 주변에 지금 국회의원 한 명도 없잖아요. 김용태 의원은 그냥 자리가 저래서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개파라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철수를 포섭하게 되면 친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뒤에 이제 병풍처럼 서 있기만 하면 사실상 얼굴마담으로 안철수를 사용했을 때 명분도 있습니다. 야.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보다도 더 세게 탄핵 정부에서는 탄핵 찬성파였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쫓아내야 된다고 단호하게 이 선거 초반부터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선거는 열심히 뛰었어요. 한동훈 후보는 자기 선거만 했잖아요. 이 대선운동 선거운동 기간에 김문수 이름도 안 써가지고 그냥 자기 팬미팅 같은 걸 하고 다녔는데 안철수 의원은 진짜 열심히 뛰었거든요. 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후보 공격하는 발언도 많이 하고 지금도 앉아 있고. 방송도 지금도 앉아있잖아요. 끝까지. 예. 저거 저는 분명히 노렸다고 봅니다. 아. 거의 100%. 예. 그러면 앞으로 친윤 기득권 입장에서 우리의 다음 카드는 뭐냐? 이준석 어차피 나가리니까. 그러면 안철수를 우리의 얼굴로 내세우면 예. 한동훈이랑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예. 라는 생각을 상당히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언뜻 생각해봐도 뭐 해볼 만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고품격 해석까지 해주는 우리 헬마우스를 놓친 MBC는 반성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헬마우스 보러 왔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마무리 여러분 이야기 저희 해야겠습니다. 10시 15분에 예. 사장 남천동 방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대선을 마무리하는 이 마음을 네. 정리해 주시면서 끝내주시죠. 사실 좀 감개무량합니다. 시사인도 그렇고 제가 아까 이제 남천동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뭐 저희 같은 뭐 시사평론가들이야 직업이니까 근데 많은 시민들이 정말 생업과 함께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워주셨거든요. 그 수많은 깃발들이 광장을 채워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비평가로 빈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 단 6개월 만에 친위 쿠데타를 평화적으로 피 한 방울 흐리지 않고 진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마 21세기의 현대사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을 탄생시켰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좌절하실 게 아니고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실수를 하고요. 민주주의 최선진국이라고 자랑을 하는 미국은 지금도 실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성숙한 민주시민인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라는 축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덕분에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저희 원래대로 5시에 찾아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